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어려운 과학은 빠이빠이. 사는데 쓸모없다면서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알고 보니 눈이 내리는 것,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라디오를 듣는 것도 모두 다 과학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왜 이렇게 좀 기운이 없어 보여요? 좀 감기 기운이 있나 봅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거기다가 또 날도 좀 흐리고 미세먼지도 맞아요. 또 안 좋아서 미세먼지 때문인 것도 같아요. 사실 목이 좀 칼칼한 게. 네. 물 많이 마시고 네. 오늘 어떻게 외부 일정 있으세요? 오해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나마. 안에서 이제 미세먼지를 피해 가면서 좀 네.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이 미세먼지, 스모그, 아침에는 또 비까지 살짝 내려서 많은 분들이 날씨 얘기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또 날씨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서울에도 그렇고 첫눈이 내렸는데요. 네. 겨울 되면은 눈 좋아하시는 분들, 눈이 오길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혹시 눈을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사실 아직도 저는 저에게 첫눈은 못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첫눈이 왔다는 얘기는 많이 네. 들었는데 제가 실제 보지는 못했는데 눈은요, 특히나 첫눈은 매년 기다려지고 좀 설레는 그런 느낌이 있달까요? 아직 좀 낭만이 좀 있는 편이신가요? 그렇죠. 이동훈 기자는 어때요? 저는 사실 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눈이 많이 오면 길이 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넘어질까봐 워낙 또 잘 넘어져요. 그래서 넘어질까봐 좀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런 길 오가는 거, 교통 문제부터 걱정하는 거는 나이 들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하던데 그나저나 이렇게 눈 얘기를 하는 거는 또 이 눈 속에 뭔가 과학적인 비밀이 숨겨 있다, 이런 얘기 해주시려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왜 눈이 내리면 날씨가 좀 다른 날보다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네, 실제로도 덜 춥다고? 네, 맞습니다. 기온을 보면 눈 오는 날 좀 높은 편인 걸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일단 눈 오면 좀 포근하다, 요런 느낌은 다들 공감을 하실 네. 텐데 왜 그런 걸까요? 우선 눈의 원리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빛처럼 이 구름을 이루는 물방울들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이제 눈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에 이 얼음 덩어리의 수증기가 달라붙으면서 점점 더 덩치가 커지게 되고 무게가 이 한계치를 넘으면 떨어지면서 눈이 되는 건데 이때 물이 얼려면 이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들 있죠. 그러면 물이 얼려면 온도가 낮아져야 되니까 네. 열을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나 물이 눈으로 변하면서 그거 자체는 이제 차가워지지만 네. 얼면서 소모되는 이 열 에너지 때문에 주변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보통 1g 정도 눈이 만들어질 때 한 8kcal 정도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는 좀 높은 편인데 그러게요. 네, 눈이 오는 날은 당연히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 눈송이가 커져서 우리가 한방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큰 눈송이가 떨어질수록 날씨가 더 따뜻해지는데 당연히 눈송이가 커지려면 그만큼 더 에너지가 들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배출하는 열 에너지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요거 신기하네요. 그래요. 네. 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눈이 오기 직전에는 추워야 눈이 오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건데. 얼어야 되니까요. 네, 그죠? 막상 눈이 내리는 순간부터는 이 눈이 뭔가 에너지를 네. 지금 발산한다는 거잖아요. 눈이 또 저는 뭔가 살아있는 거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에너지를 내뿜는 모습을 좀 상상해 보니까 뭔가 살아있는 것 같나요? 네, 모든 게 다 이렇게 살아서 작용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그 과학 원리 재밌네요. 네. 좀 약간 과학 수업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네. 여기에 있는 이 원리를 좀 정확히 말을 하자면 에너지 보존 법칙 이 정도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에너지가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고 열이라든가 전기나 빛이나 이런 식으로 형태만 바뀌면서 총량은 일정하다, 이런 법칙인데요. 우리가 보통 겨울에 손실이면 막 비벼서 열을 내잖아요. 네. 대표적인 이 에너지 보존 법칙 응용입니다. 이게 마찰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물이 눈으로 변할 때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고 열 에너지로 배출이 되면서 주변 온도를 높이는 것도 이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이고요. 이 그 비슷한 사례가 에스키모인들이 이글루에 어떻게 사냐 네.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 눈이 녹았다가 얼 때 열이 방출되는 걸 이용을 하는 건데요. 아. 이글루에 수시로 이 물을 뿌린 다음에 이때 이제 발생하는 열로 따뜻함을 유지를 하게 되고요. 또 이글루 같은 경우는 녹지 않은 이 그 자체의 눈으로 만들기 때문에 공기를 많이 품고 있거든요, 안에. 그래서 그런 공기가 내부 열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아주니까 이 온기를 계속 수시로 발생을 해주면 이제 빠져나가지 않고 그 집안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우리가 흔히 눈 오늘 따뜻하다고 해서 이렇게 좀 눈이 오려고 기온이 올랐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 앞뒤를 계산한 거고 반대로 눈이 왔기 때문에 좀 기온이 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사실은 둘 다라고 봐야겠죠. 아, 그래요? 네. 뭐 기후적인 조건을 보면 사실 덜 추운 날 눈이 오는 것도 맞습니다. 이 눈이 비와 마찬가지로 저기압일 때 발생을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위치할 때 더 춥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륙성 고기압이 영향을 줄 때는 건조하고 날씨가 맑은 편이고요. 네. 저기압이 위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아지고 날이 흐리게 됩니다. 근데 보통 뭐 고기압과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번갈아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네. 주로 이 남서쪽이나 뭐 서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눈이 오기 때문에 보통 이 뭐 대륙성 고기압 이 발달했을 때보다는 덜 춥게 되는 거죠. 조금 그러니까 헷갈리죠? 추우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하늘 쨍한 그렇죠. 그런 날보다는 네. 조금 흐리면서 살짝 덜 추우면서 습기를 머금은 그런 날 맞습니다. 눈이 더 네. 많이 올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서로 얘기인데. 영향을 준다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날씨와 어떤 그런 과학적인 원리가.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날씨가 상대적으로 따뜻할 때 눈이 오기도 하는 거고 반대로 또 눈이 내뿜는 에너지 때문에 기온이 더 올라가는 거기도 하고 네. 뭔가 서로 다른 원인이긴 한데 동시에 영향을 네. 주기 때문에 우리가 눈 오는 날 좀 덜 춥다. 맞아요. 이렇게 느끼게 되는 네. 것 같은데 이게 과학이 참 신기한 게 네. 딱 하나만으로 뭔가 결과가 나타나는 건 또 아니라서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 복사 냉각이라는 게 영향을 주는데요. 복사 냉각이 뭐 쉽게 말해서 대기와 지표면이 이렇게 냉각되는 현상을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설명을 드리자면 이 눈이 내리면 보통 구름이 많죠. 그러면 이 구름이 이불처럼 대기권을 덮어주기 때문에 지표면에 있던 열을 빼앗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열이 머물게 되는 거고요. 근데 뭐 맑은 날 같은 경우는 이런 방어막이 없으니까 지표면이 열을 내뿜어도 대기권 밖으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온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스럽게 이제 눈이 오는 이런 흐린 날 더 따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정말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가 여기 숨어져 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눈 오면 오늘은 좀 덜 춥겠구나 싶으면서 이 이동 기자가 알려준 이 원리들이 떠올릴 것 같고 네. 뭔가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왜 눈 오면 덜 추운지 알아?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아니 정말 상식이 풍부해지는 네. 그런 느낌을 항상 이 과학을 품은 뉴스 할 때마다 좀 느낍니다. 자, 눈에 대한 재미있는 또 과학 이야기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 또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번에는 이 지난주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하신 소식일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 한강에서 높은 농도의 리튬이 나왔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저희도 그 뉴스 살롱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일단은 리튬 자체가 뭔가 우리 몸에 좋은 그런 물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배터리에 많이 쓰이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리튬이라는 게 이 중금속이 아니라 경금속으로 분류되는 어찌됐건 금속 물질인데 네. 가볍고 또 뭐 에너지도 많이 저장할 수 있고 해서 최근에 배표적으로 이 배터리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리튬이온 배터리, 우리가 아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뭐 노트북이라던가 디지털 카메라, 뭐 소형 전자기기에 많이 쓰이고 최근에는 이게 이 전기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활용도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금속 물질인데 네. 이게
한강에서 높은 농도로 검출됐다는 게 한강이 또 우리 식수원이 그렇죠. 되기도 하잖아요.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연구 결과가 어땠나요? 네, 이 연구 자체는 남한강과 북한강 그리고 이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이렇게 나눠서 이루어졌는데 북한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6곳, 남한강 7곳, 그리고 한강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4곳 이렇게 물을 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북한강이나 남한강 같은 경우는 사실 리튬 농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었는데요. 이 두 강이 만나서 한강으로 합류하면 그때부터 이제 리튬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조사했던 곳이 한강 상류의 팔당댐부터 영동대교, 가양대교, 그리고 하류에 있는 행주대교 이렇게 4곳에서 이제 물을 채집을 해서 이 분석을 해봤는데 리튬 농도가 팔당댐을 지날 때까지는 낮은 편이었다가 하류로 갈수록 점점점 높아져서 행주대교 인근에서 한 6배까지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강물이 서울을 가로지르는 동안 이 인구 밀집 지역을 지나면서 리튬 농도가 점점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팔당댐까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가까우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강은 서울이나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하류 쪽에서 더 많이 발견됐다고는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도 영향 주지 않을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뭐 한강에서는 사실 상류나 하류나 할 것 없이 다 높은 농도로 리튬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 서울 시내 4곳의 수돗물도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상류에서 하류까지 뭐 동대문구부터 종로구, 서대문구 그리고 김포공항까지 해서 이 수돗물을 보니까 네. 마찬가지로 한강처럼 이 상류 쪽보다는 하류로 갈수록 리튬의 농도가 높아지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이 연구팀한테 물어봤더니 사실 정확한 취수장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강물의 흐름을 따라서 대략 이제 상류부터 하류까지 이렇게 지점을 임의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제대로 해봐야 네, 한다. 뭐 수돗물에 영향을 준다는 건 뭐 리튬이 높게 나왔다는 건 지금 확인이 됐지만 이게 정확히 어느 지점에 있는 한강물에서 영향을 받은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러면요. 일단은 리튬 농도가 높게 나온 건 사실이고 그럼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리튬은 대부분 앞서서 말한 이 배터리가 원인인 경우가 많고요. 배터리에서 나온 물질이 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걸러지지 않고 이 한강을 따라 쭉 흐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약물인데요. 리튬이 흔히 이 조울증이라고 알고 있는 이 양극성 장애의 대표적인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이 실제로 동위원소 분석을 해봤는데 실제로 배터리라든가 약물에서 나온 리튬 성분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스마트폰 속 배터리라던가 보조 배터리 뭐 이게 가장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들이니까요. 이걸 우리 사람이 버린 게 결국 그 성분이 걸러지지 않고 한강으로 유입이 됐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건데